한밤중에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나는 운 좋게도 잊혀진 포럼이라는 제목의 오래된 커뮤니티 사이트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클릭해 들어가 보니 사이트는 흑백 배경에 고딕체로 쓰여진 글자가 어지럽게 나열되어 있었다. 게시글은 대부분 몇 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고 기이한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내 눈에 띈 첫 번째 게시글은 뒤뜰에서 들리는 발소리라는 제목이었다. 작성자는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는 20대 청년이었다. 그는 밤마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이상한 발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발소리는 항상 자정이 되면 들려왔으며 그의 집 뒤뜰을 서성이다가 사라지곤 했다. 이 소리는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의 방에까지 선명하게 들렸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집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처음에는 이를 무시하려 했으나 어느 날 발소리가 너무 가까이 들려 그는 결국 용기를 내어 뒤뜰로 나가보기로 했다. 손전등을 켜고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숨이 멎을 뻔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발소리가 끝나고 나면 항상 땅에 남겨진 새까만 물자국이 발견되곤 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자국을 마치 오래된 신발에 밟힌 잉크 자국이라고 했다. 이 글은 호기심을 끌어냈고 댓글엔 같은 경험을 한 다른 사용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시간대에 발소리를 듣고 같은 검은 자국을 발견했다고 했다. 어떤 이는 심지어 자국을 쫓아가 보려 했으나 결국 길을 잃고 마을 중심부 근처의 오래된 공동묘지에서 깨어났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눈에 띈 게시글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제목이었다. 한 고등학생은 그녀의 15번째 생일날 밤을 회상하고 있었다. 생일날 저녁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녀는 낯선 공원에서 깨어났다. 이상한 점은 꿈속에서 그녀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을 때 15년 후의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할 몇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고 미래의 자신에 대한 단서들을 조금씩 듣게 되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1시간이 지난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다음날 오후가 되어 있었다. 처음엔 그냥 이상한 꿈이라고 여기려 했지만 비슷한 꿈을 꾼 사람들의 댓글이 이어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것이 단순한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사이트의 사용자들은 각자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상한 공통점들을 찾아내며 서로 연관성을 찾으려 했다. 몇몇 사람들은 혹시 이 포럼 자체가 일종의 연결고리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제기했다. 포럼에는 한때 삭제된 듯한 오래된 글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했으며 어떤 사용자는 자신이 쓴 글이 아닌 것이 자신의 계정으로 올라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포럼의 글들은 더욱 기이하고 섬뜩해졌다. 마치 포럼에 접속된 이들이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그들의 어두운 비밀을 이끌어내고 있는 듯했다. 나는 점점 이 기묘한 포럼에 빠져들었지만 눈꺼풀이 무거워져 더 이상 집중할 수 없게 되었다. 잠자리에 들며 내일도 이 포럼을 조사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난 낯선 장소에 서 있었고 내 발 아래엔 검은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후 나는 잊혀진 포럼 사이트를 다시 찾아가려 했으나 그것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그 사이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한동안 내 머릿속에서 그 검은 자국과 소름 돋는 이야기들은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 포럼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도 가끔 내 뒤뜰에서 발소리가 들리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우리 목적지는 유명한 호수 근처의 작은 산장으로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자연과 고요한 정적만이 감도는 곳이었다. 우리는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다. 산장에 도착한 날 우리는 짐을 풀고 주변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호수는 정말 아름다웠고 숲속에는 딸랑거리는 바람소리와 새들의 지저귀이 가득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갈수록 우리는 산장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들을 틀며 밤을 즐기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에어컨을 켜지 않았는데도 서늘한 바람이 방 안을 스쳐 지나가는 듯했고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친구들 역시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피곤함 탓이라고 치부하고 잠을 청하기로 했다. 잠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듣기 힘든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나는 그것이 우리 중 한 명이 잠꼬대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소리는 부엌 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천천히 걸음을 옮긴 나는 부엌문 앞에 섰다. 문을 살짝 열자 나는 섬뜩한 한기를 느꼈다. 불이 꺼진 부엌 가운데 흐릿하게 보이는 형체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으나 안개처럼 보였다. 나는 그것을 보고 완전히 얼어버렸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형체는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리고 실루엣은 서서히 형태를 바꾸며 가냘픈 손을 내밀었다. 마치 다가오라는 듯한 몸짓이었다. 짧은 순간 나는 그 형체의 얼굴이 큰 슬픔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오직 나의 시선과 그 형체의 시선이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뒤에서 친구 중 한 명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부엌의 형체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무너지듯이 뒤로 물러났고 친구는 놀라 나를 부축했다. 나는 방금 본 것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무서웠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부엌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몇십 년 전의 사진처럼 보였고 한 가족이 호숫가에 모여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뒤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기억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사진 속인물 중 한 명이 전날 밤 내가 본 형체와 매우 닮아 있었다. 우리는 그 이후로 그 산장을 떠날 때까지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잊을 수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그 가족의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해 마을 도서관에 들렀다. 우리가 알아낸 건 그 가족이 오랜 세월 전 낚시 여행을 왔다가 끔찍한 사고로 가족 중 일부를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 산장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그날 밤 부엌에서 본 형체의 슬픈 표정이 떠오르곤 했다. 그 존재가 절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비밀은 여전히 호수의 고요 속에 잠들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유진이라는 여대생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방학을 맞아 외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외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2층 저택으로 이 마을에서는 가장 오래된 집들 중 하나였다. 어린 시절에 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어 유진은 이곳에 오는 것을 내심 즐기곤 했다. 그러나 여느 때와는 달리 이번 방문은 묘한 긴장감을 안고 있었다. 할머니는 유진에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 했지만 차마 말씀하시지 못하고 망설이시는 듯 보였다. 유진은 그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신경 쓰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하루는 유진이 할머니 집을 둘러보다가 지하실 문 앞에 서게 되었다. 항상 잠겨 있었던 그 문이 이날은 희미하게 열려 있었다. 호기심 많은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하실로 천천히 내려가 보기로 결심했다. 지하실로 내려가자 상상 이상으로 넓고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다. 먼지 냄새와 습기가 지배하는 그곳은 여러 가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손전등 불빛을 이용해 지하실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하실 한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문이 보였다. 그 빛에 이끌려 유진은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놀랍게도 작고 아늑한 서재 같아 보였다. 수많은 오래된 책들이 진열된 책장이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중 몇 개의 사진은 이상하게도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얼굴 부분만 집중적으로 긁어낸 듯했다. 그러다 그녀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한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유진은 그 얼굴이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이상하게도 소녀의 주변 배경은 아예 지워져 있었다. 그때부터 유진의 마음에 불안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유진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을 설치다가 희미한 속삭임 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지하실의 방향에서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였다. 유진은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점점 강해지는 그 소리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할머니에게 지하실에서 본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한동안 침묵하시더니 결국 이야기를 꺼내셨다. 오래전 이 집에 작은 비극이 있었단다. 너와 또래였던 내 사촌이 지하실에서 실종되었지. 그 이후로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단다. 유진은 깜짝 놀랐지만 그 이야기가 그리 낯설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유진은 다시 한번 지하실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하실 문을 열고 내려가자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를 맞이했다. 손전등을 켜고 속삭임이 들려오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서재 안으로 들어가니 이번에는 벽 한쪽이 차가운 철문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문은 묘한 서늘함을 풍기고 있었다. 손을 내밀어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곳은 길고 어두운 터널로 이어져 있었다. 터널을 따라 걸어가면서 유진은 점점 더 강한 속삭임과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 소리가 자신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터널 끝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낡은 문을 발견했고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다. 방 가운데에는 희미한 빛에 비치는 어린 소년이 앉아 있었다. 소년은 고요히 유진을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드디어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소년의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여기서 나 좀 꺼내줘. 유진은 소년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소리내며 부서지기 시작했다. 벽이 무너지고 바닥이 흔들리며 지하실은 점점 사라져갔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 유진은 병상 위에 누워 깨어났다. 옆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의 할머니가 있었다. 유진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이후 유진은 다시 할머니 직지하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 그녀의 꿈속에서 여전히 그 속삭임이 들려오곤 했다. 그것이 단순한 꿈인지 아니면 진짜 무언가 남아있는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